보세요. 그래서 강동육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서희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고려의 순환사가 이제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아까 얘기한 그때 교수님 그러셨어. 거란이 나왔어. 여진이 나왔어. 그 다음에 몽고가 나왔어. 이제 몽고는 원나라가 돼서 세계를 제패한 후 고려까지 집어삼킬 거야. 머릿속에 맵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고려의 정치는 중앙기구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고려의 독자성 얘기 나오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거죠. 근데 독자성 얘기 자꾸 나왔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무슨 어디서 뭐를 모방은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은 했었는데 했었어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이제 찾으세요. 어떤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하면 유물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제도는 어디서 분따왔고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어.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까지 불리었어.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발해 문제가 제가 자진납세 하잖아요. 발해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발해 문제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하고도 막 연관돼서 나올 수 있고 무슨 제도 관련돼서도 통일신라하고도 연관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가 다 그냥 나는 이 나라는 버려. 나 못 외우겠어. 이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정치 보면 도병마사 나중에 도평의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드라마에서 보면 도당 그래요. 도당이 도병마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천극장처럼 딱 거기 앉아갖고 그냥 신하들이 계속 떠들어. 자기네 의견이 정책이 관철되고 의견이 관철될 때 계속 떠든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중서문화상의 고관인 재신과 중시원의 고관인 추밀로 구성된 임시 국방회의 기관이었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재신과 추밀로 이루어졌었는데 도평의사사로 계층되면서 완전히 국정 정반에 걸친 최고의 기구로 발전했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긴 해요. 그래서 도당으로도 빌리는데 고려 같은 경우도요. 18품계예요. 관리 품계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조선하고. 정일품에서 그쵸?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있어요. 그럼 뭐야? 정구품까지 있고 종구품까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8품계가 있어요. 그리고 문반 같은 고려도요.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양반이야 사실. 그런데 고려 때는 양반이다 이런 말은 안 쓰죠. 조선 때 양반이다 이런 말 더 써. 왜냐하면 무관 같은 경우는 과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저쨌건 무관이 있고 문관이 있었어. 문반 같은 경우는 한 500명 넘었고요. 무관은 3,000명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문반이 더 많았는데 보면 아까 서희 나왔잖아요. 이분요 원래는 문인이세요. 장군 아니세요. 그런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군으로 출정하시는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지만 서희 장군 이분들 다 뭐예요. 강감찬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희는 뭐예요. 무반이었어요. 문반이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서희 있죠. 그 다음에 문반이었던 분 최영 장군도 사실은 문반에 가까워요. 앞으로 이제 최영, 이성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영하고 이성계는요. 고려 말에 가면은 절대로 떼어놓을 분들이 아니에요. 다 신흥 무인 세력으로 패권을 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 때는요. 이 얘기가 꼭 나와요. 홍건적의 침입. 그 다음에 또 왜구.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린 이유가 저하고 공부 안 하더라도 혼자 이거 공부하실 적에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적들이 침입함으로써 고려 말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고 뒤집어져요. 그 세상이 뒤집어지면요. 또 신흥으로 일어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이 최영이고 그 세력이 이성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최영이 이성계한테 제거당하면서 조선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다른 모자와 허리띠 이런 거 관복을 착용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려시대의 관료들의 의상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재신과 추신이 모여 국가중개사를 결정하는 합작기구예요. 그래서 법의 제정과 시행규칙 업무, 그 다음에 이 식목도감도 독자적인 기구죠. 요거 꼭 체크. 이성육부라 하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은 국정총괄기관으로서 최고 정무기관 관서로서 중서성과 문화성의 통합기구예요. 그래서 정책을 심의하고 수립하고 이런 것이죠. 재신, 그 다음에 낭사로 이루어져. 아, 낭사는 간관이야. 그러면 낭사 무서운 분들이죠. 왕한테 막 직언도 해. 왕이 무슨 명령하다랬는데 인사를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막 돌려보낼 수도 있어. 굉장히 왕을 견제하는 직위인 거죠. 재신, 낭사 꼭 챙겨두세요. 그리고 위에는 재신 추밀이었어요. 이 부서를 무조건 마련하는 게 아니고 각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장들,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에 기구를 합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상서성이 또 있어요. 정책 수행하고 실질적인 담당 부서로 육부를 관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부를 관할하는 그 기구가 누구냐 하면 중서문화성이다 하면 문제 틀려요. 상서성이에요. 그쵸?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지 맞지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서성의 일을 중서문화성의 일인 것처럼, 업무인 것처럼 슬쩍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하다가는 정확히 외우지 않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육부 같은 경우는 장관이 상서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상서성이라며, 육부 관할한다며, 그러니까 상서죠. 그래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로 나눠져요. 이 내용도 알아두십시오. 이 육부가 어디예요? 조선에서는 육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중추원 나와요. 추밀은 군사 기무 담당, 승선은 왕명 출납 담당했어요. 아, 조선시대 승정원이 중추원이야.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승정원. 그래서 심지어 왕명 출납을 한다는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자원에서 공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 승정원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쵸? 중추원에 다 속한 거예요. 어사대, 관리의 감찰, 풍기 단속, 감찰, 그 다음에 서경. 그러면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는 사헌부, 발해, 중정대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신라 때도 감찰기관이 있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요게 은근 잘 나와요. 어사대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기관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고 왕조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업무는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는 게 감찰은 누구든 그 정부기관에서 감찰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어사대 충분히 다 있어야 돼요. 각 왕조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름만 달리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려 때는 어사대래. 그런데 조선에는 이제 사헌부가 돼. 그리고 발해 때는 이런 기능을 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중정되었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쵸? 요거 체크. 3, 4는 성애제도를 모방해서 독자적 운영. 근데 운영은 독자적으로. 화폐와 곡식의 출납 담당. 3, 4 꼭 적어두세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구나. 조선의 호조에 해당하는 대간 같은 경우는 대성이라고 해서 대간과 간관으로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요게 문제 자주 나요. 대간 문제. 왜냐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왕을 견제해요.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면서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요. 왜냐면 왕권의 전제하는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견제해야 돼. 한번 보세요. 신라 때도 왕이 힘이 많이 없었어. 왜냐면 너무 화백회의가 너무 힘이 세. 거기 대등들이 모여갖고 상대등 짱으로 해갖고 뭐해. 상대등을 완전 짱으로 만들어갖고 완전 막 견제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서경권이 있어. 서경권 굉장히 중요해요.
간쟁권, 봉박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체크하세요. 서경권은 뭐야? 관례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등에 있어서 대간의 서명을 대간들이 서명 안 하면은 서경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구나. 왕이 아무리 임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사인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간쟁권은 뭐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와,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지적질 하시는 분들,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는 일이에요. 그리고 봉박권은 뭐야? 왕의 조지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합하여 다시 돌려보내. 왕이 무슨 조서를 내리셨어요. 말씀을 내리셨는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게 합당하지가 않대. 이거 그냥 다시 돌려보내. 완전 무섭죠. 그러니까 관리 임명, 조서, 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 지적하는 건 막 해.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왕으로 볼 적엔 껄끄러우시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나라 운영으로 볼 적에는 이런 건이 있어야 돼. 이런 권리도 신하들이 갖고 있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왕 보좌하고 언간 역할하고 국왕의 독재를 견제해요. 조선시대는 사헌부와 사관어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했어요. 요거 체크. 춘추관은 시정 기록 및 역사 편찬, 한림어는 왕의 교서 및 외교문서 작성. 그래서 예문관 승문원으로 바뀌죠. 도병마사, 도평의사사가요. 조선시대는요. 뭘로 바뀌어요? 의정부로 바뀌어요. 그쵸? 그리고 3사가 아까 나온 대로 여기 보면 조선의 호조에 해당해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체크해 두세요. 사천대라고 해서 고려의 사천대는 조선의 관상감이 돼요. 그쵸? 요거 적어두세요. 이름이 하는 일의 내용은, 업무 내용은 비슷하고 거의 흡사한데 왕조별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추원은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승정원. 그쵸? 그리고 어사대는 사헌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림원은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예문관 숙문원이 돼요. 보문각이라고 있어요. 보문각이 이 업무를 하는 비슷한 업무가 조선시대 때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은 누구라도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학술기관이죠. 그쵸? 여기 체크. 그리고 춘추관은 춘추관으로 또 돼요. 춘추관은 조선시대 때도 춘추관이야. 넣어두시면 되죠. 고려와 조선의 통치체제상 공통점 보세요. 합의제도 있어. 그리고 의정부 비변사 다 그 흥선대원군 때요. 비변사. 그쵸? 뭐 비변사 여러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간쟁, 서경제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 때부터도요. 왕권 견제와 균형이란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고려 때는 이제 완전히 왕을 그냥 지금 말로 묵사발을 만드는 거야. 완전히 그냥 허울 좋은 왕으로 만들고 무신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권문세족이라거나 권문 세족들이 지배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보세요. 그래서 중앙정치제도의 특징 한번 보면 당송의 제도 모방했어요. 독자적 운영했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독자적 회의 기구 운영은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 다음에 관료의 기능 분화는 뭐 전문화 세분화 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왕국보다는요 한층 더 발전한 관료 체제 제도라고 하면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견제와 균형 추구했죠. 대간 등과 같이 왕권의 전제하를 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시스템이 올라왔다는 건요. 고려 때 많은 어떤 정치적 역량이 강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왕건 같은 분들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일 잘하시는 분이란 사업가란 말이야. 그런데 궁예 밑에서 저렇게 하는 법도 배웠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 그것이 이제 기틀이 쌓여서 지금 여러 가지 광종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고 과거제도 노비안건법 생기고 귀족들 훈신들 다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러다가 유교 정치 오고 막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기틀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지금 고려의 제도가 지금 막 나오지가 않아요.
그 전에 고대 왕국, 고대 국가에서 했던 것들을 보고 보완하고 새로 넣을 것은 넣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세 사회의 특징이에요. 중세 왕조의 특징인 거죠. 정말 신하들이 잘만 했으면, 그리고 무슨 외척 세력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고려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고려 때 정말 좋게 시작해서 굉장히 나쁘게 끝난 왕조 중에 하나예요. 지방제도 조직, 여기 고려에 지방제도 문제 자주 나와요. 체크. 태조에서 경종까지는 호족 세력의 영향으로 정기적인 지방 간의 파견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경종까지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주지를 중심으로 성씨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본관,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우, 자네는 본관이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요새 학생들은 저 김씨인데요. 이래요. 그쵸? 김씨죠. 김씨인데 어느 지역에서 거주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 성씨가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관제이고 뭐예요? 지금 한국에 호적을 갖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본관이 나와 있어요. 그쵸? 전주이씨, 경주이씨, 그쵸?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고려 때부터 본관제가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이건 뭐야? 왜 본관제를 실시했어? 지방사회에요. 계층적으로 이미 부여한 거야. 부여해서 어떻게 돼? 질서를 딱 부여해서 앞으로 이 질서대로 너네들은 딱, 이 백성들은 딱 정리가 된다, 이렇게 나라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향소 부곡 나올 거예요. 딱 어디 사시나, 저 처자는 부곡에 산다 하면 딱, 아, 저 사람은 어느 출신이구나, 그래서 저기 사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 뭐예요? 마을들도요, 원래부터 향소 부곡이 아니었던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의 침입에 반항하지 않고 투항해서 완전히 적한테 물려준 마을이나 아니면 봉기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런 데 다 모여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주민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사셨던 분들이 나중에 원나라에서 쳐들어왔을 적에,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나라를 끝까지, 고려를 지켰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소 부곡이라고 해서 뭐 천하게만 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관제가 실시해서 나름 지방 세력에 질서를 부여는 했지만 결국 나라를 이끈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에요. 그쵸? 보시면 성종 보세요. 최승로의 건의로 12목의 지방간 파견, 굉장히 중요해요. 성종 때 12목의 목사를 파견한 거야. 12목에 관찰사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관찰사 얘기 여기 하나도 없어. 관찰사는요, 이제 어디서 나와? 조선에서 나와요. 이 용어 중요시하세요. 12목의 지방관이 목사야. 그런데 12목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12목은 양주, 광주 뭐 이럴 때 이렇게는 안 나요. 그런데 12목이 생겨서 12목의 각각의 지방관인 목사가 파견됐다. 어느 왕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종은 오도왕개. 고려 문제 나올 적에 현종이 자꾸 나와요. 이 왕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분이 체계, 행정 조직하고 관련돼서 자꾸 현종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도 양계 정하셨어요. 남쪽의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는 양광도 뭐 이렇게 되고, 양계는 북경의 국경지대와 군사 행정구역인 동계와 북계로 함경도와 평안도, 이쪽은 중앙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쪽은요, 예전부터 세금도 그냥 자체적으로 세금 거두면 중앙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개성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라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양계는 북쪽의 국경지대와 군사 행정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컨트롤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자치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계로 나눈 거예요. 5도 양계. 그리고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어요. 도내의 주연을 순찰하면서 수령을 감시하고 민생과 형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거야. 그래서 수령이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 때. 수령이 고려 때 있었지만 고려 때는 향리의 힘이 더 커. 그런데 조선에 가서는 수령의 힘이 싹 강해져요. 정조 때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교해야 될 것은 각각의 제도가 이땐 이랬어.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이 힘이 있었는데 이 왕조가 새로 생기니까 이 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힘이 강등됐어. 하락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도, 그 다음에 주군현이 있어요. 지방관 파견해요. 그리고 촌향소부곡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그냥 촌주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향소부곡에 그냥 거기 향리들 뭐 이런 사람들 밑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고려 문종 때 5도에 13개의 조창을 설치했어요. 조창 중요해요. 조창은 해안가나 바닷가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설치된 임시 창고예요. 세금을 곡식으로 받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모았다가 개성에 있는 경창 이런 곳으로 옮겨요. 아니면 뭐 예전 서울은 한양 이런데. 그러니까 도시로 세금들, 곡식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좋은 제도가 그 창고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곡식을 실은 배들이 어느 루트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만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이제 없어졌는데 바뀌기 전에 박물관에서는 조운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넘어 위로 올라가서 어디 한양의 어느 창고로 간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창이다 하면 이거는 나라의 행정이기도 하지만 그 세금 관련돼서요. 그리고 주연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이거 중요해요. 매번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중앙 집권이 아직 미완성이란 뜻인 거예요. 양계 요거 다 체크해 주세요. 아무튼 고려 시대는요. 이 지방관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신라 때도 뭐예요? 구서당 십장 얘기 자꾸 나왔잖아. 그쵸? 그런 얘기가 뭐야? 지방을 어떤 정치체계 아니면 군사체계로 관리했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 시험관들은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알고 있나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과 속현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양계 나와요. 아까 동계와 북계로 병마사 파견한다고 했어요. 국경지대에 군사행정구역으로 방어두 진,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지에 진을 설치. 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노량진, 청해진 뭐 이런 것들. 진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팔목도호부 요거 중요해요. 지방행정구역으로 목에는 정삼품의 목사를 두어 부속된 여러 고을을 관리하고 도아래 행정구역인 지금의 중급시를 말하. 아 팔목도호부구나. 아까 12목의 지방권 파견하는데 팔목도호부야. 아 그렇구나. 지금 성종 때 넘어와서 이제 팔목도호부로 갔어. 그리고 고을 크기에 따라서 이제 도, 부, 목, 도호부, 군, 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특수구역이 나와. 아 팔목도호부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성종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팔목도호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현종 때는 팔목도호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특수구역이 나와. 아 향부곡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양인들이야. 그래서 일반 양민.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에요. 노비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왜 향부곡에 모아놓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 이분들은 향부곡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양민들보다 굉장히 더 심한 규제를 받았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노비가 나. 노비들이 더 이분들보다 덜 수탈을 당했을 거야. 이분들 양쪽으로 세금도 내야 되죠. 토지도 농사도 지어서 나라에 바쳐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군역도 징발하면은 양쪽으로 달려다 가야 되죠. 제일 먼저 굉장히 더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부곡에 이런 얘기 매번 나와요. 양민이면서 일반 양민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는 뭐예요? 수공업이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아무리 수공업이 조선 중기 이후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수공업 만드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귀족들 아니면 뭐 어떤 왕실에 그 수공업품들을 물품을 댈 거 아니에요. 나전칠기, 도자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꾸미개. 그러니까 향부곡은 농경 중심이었어요. 소는 각종 물품들을 국가에 뭐예요? 저기 만들어서 바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 나죠. 소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소가 있어요. 자기소, 철소, 묵소, 그쵸? 자기소는 뭐예요? 자기 만드는데 도자기. 그리고 묵소는 뭐예요? 묵소 뭐 여러 가지 뭐 그 쓰는 거에 관련된. 그리고 금소는 철광 만드는 철광 캐내는. 염소는 뭐예요? 소금. 예전에 소금 얼마나 중요해. 지금도 소금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철소는 뭐예요? 철 만드는 곳. 철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인철소라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몽고군을 물리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철 만드던 향소 부곡 중에 소야. 그리고 여기서 뭘 만들어? 왕실과 사원 이런데 귀속된 토지를 경작하는 지역인들이 있어요. 왕실과 서원 또 토지에서 농사지어서 바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장처에 살았어요. 여기 이제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적어 놓으시면 좋죠. 아, 향소 부곡이 있었고 장처도 있었어. 이 사람들 뭐야? 양민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아서 거의 노비급. 그런데 이분들을 노비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노비들은요, 군대도 안 간단 말이에요. 세금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로 볼 적에는, 국가로 볼 적에는 이런 향소 부곡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 왕조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벌였기 때문에 향소 부곡에 살아야 돼 이렇게도 하지만 실은 속내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에 또 굳은 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적에 이런 사람들이 몸 바쳐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래요. 아, 특수구역은 이렇게 나뉘어. 신라 때까지요, 소가 있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 고려 때 생긴 거예요. 그쵸? 고려의 향리는 호족 출신으로 성종 때 향리로 개편되면서 호장, 부호장의 직책을 받아요. 요거 중요해요. 세습에 따른 외역전을 지급받고 세습해요, 향리도.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과 향소 부곡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해요. 그러니까 촌주들이 있어요. 더 향리 밑에 더 촌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의 곡물과 징수 이런 것들. 중앙에서는 기인제 사심관 제도로 향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지역민 동원해서 사찰이나 불상 조성할 적에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거쳐서 중앙의 관료 세력으로도 편입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향리가 향도라는 무리대를 만들어서 불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그 지방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불교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나중에 부패가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고려의 향리는 이렇게 힘이 셌어요. 향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조세와 곡물의 징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호장, 부호장의 직책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해요? 실질적으로 속현과 향소 부곡을 지배해요. 그쵸?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그쵸? 체크하시고 관리등용제 보면 관리등용제는 두 개예요. 과거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서제 있어요. 고려가 아까 얘기했어요. 개방형 사회라고. 그렇지만 고려는요 할 수 없어요. 호족들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요. 호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운 나라기 때문에 이 음서제도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제도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진골, 볼품제도에서 과거제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진골들은 그냥 프리패스. 그렇잖아. 보시면 유교적 학문 소양을 갖춘 인재 등용, 양인 이상의 응시 가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술가, 명경가, 기족가는 기족가 향리자재가 주로 응시했어요. 그러니까 양민은 하고 싶어도 사실 여유가 없죠. 세금 내야 되죠. 군대도 가야 되죠. 여러 가지 하려니까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고려시대 과거에는 양인은 응시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지. 백정 농민은 주로 잡가에 응시했어. 백정이
백정이 그 백정이에요. 고려 때는요, 백정 농민이라고 했어요. 농민이, 그러니까 양민이 농민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백정이라서, 어머, 근데 백정은 소돼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고려 때까지는 백정 농민에서 조선 때도 백정이라고 양민을 지칭할 적에 썼지만 백정이 이제 갈라진 거야. 조선 때는. 그래서 그 도축업을 하시는 분들을 백정이라고 하고 이제 분리가 됐지만 고려 때는 백정 농민이라고 했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주로 작가에 응시해서 제술가, 명경가, 잡가 다 이렇게 갈리는구나. 체크. 고려 시대에는 무가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정도전 같은 경우 이제 처음 그 조선을 세울 적에요. 그 얘기부터요. 이제 무가도 신설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친근감을 가지시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너무 나고 먼 얘기 같아.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때 어떤 그 관리들이 도당이라는 데 앉아갖고 맨날 싸웠어.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 더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술가는 시문, 즉 글짓기 시험으로 시부, 송, 그 다음에 시무책이 시험 과목이, 아까 시무책 내놨었잖아요. 그거 리포트 쓴 게 이 제술가예요. 명경가는 유학 경전을 보는 시험으로 주역, 상서, 뭐 요기 이런 거, 얘기, 춘추 이런 거. 그런데 명경가보다는 제술가를 더,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와요. 제술가보다 명경가를 더 우대하였다.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술가를 더 우대하였어요. 음서제도는 뭐야? 고려시대 귀족들을 지탱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음서제도와 공음전이에요. 앞으로 공음전이 무엇인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예요? 그냥 청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음전이에요. 공음전은 토지제도죠. 그런데 과거 관련돼서 관리 등용과 관련돼서 음서를 먼저 보세요.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하고 공신,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직 관료의 자손들은 그냥 가는 거야. 조부는 물론 외조부, 장인 등의 공로에 따라 외손과 사위도 음서를 통해 관리로 진다. 외손과 사위도 가능하다는 거. 완전히 이거 금수저죠. 통일신라 시대의 금수저 누구예요? 골품제, 진골. 그쵸? 그러면 고려시대의 금수저 하면 이분들이에요. 5품 이상의 관료들, 이런 분들. 그쵸? 그래서 막 심지어 손자, 외손, 사위, 이런 분들까지 다 음서를 통해 관리 진출하고 이것이 고려시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과거제도도 있었지만 음서제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선에는 음서제도가 없었냐? 조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관료는 되지 못했어. 조선시대 물론 그 음서제도는. 그러니까 고려 때가 정말로 진정한 금수저의 시대인 거예요. 관료들한테는. 고위 관료. 근데 조선 때는 이것이 많이 축소가 되죠. 그리고 군사제도와 군역제도와 군사제도 보세요. 중앙군은 2군. 그쵸? 요거 중요해요. 6위, 좌우위, 신호위, 그다음 신호위, 홍위위. 그다음에 중앙군의 성격 보면 초기에는 전문 직업 군인으로 직역을 세습했어요. 군인전도 받고 공공을 통해서 신분도 상승 가능했어. 그런데 중기 이후로는 농민으로 충원되면서 질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신 정권이 생기고 원나라가 몽고군이 맨날 침입하고 했어. 그런데 막아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은요, 다 뭐예요? 일반 농민들로 추문되면서 없어요. 그리고 특수군인이 있어. 별무반, 삼별초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체크하세요. 군인전 지급하고 군공을 통해 신분 가능했는데 이런 분들은 별무반도 있고 삼별초도 있는데 왜 못 막아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특히 삼별초 이런 분들은요. 무신 정권의 사병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쳐들어왔는데도 자기 사병이라고 안 푸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수비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그냥 노비들 이런 양민들이 막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국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삼별초 편성하고 뭐 별무반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특수군이긴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에 어떤 이민족이 쳐들어왔다 이럴 적에는 힘을 발휘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방군 보세요. 5도 있어요. 양계 있죠. 그 다음에 지방군의 성격 보면 요거 꼭 체크하세요. 16세 이상의 장정으로 조직했어. 주연군은 일반 군연에 주둔하여 지역방위 각종 노역에 도용원되었고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여 국경을 수비. 아무튼 양계 있잖아요. 동계, 북계 여기에 주둔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뭐예요? 특수행정구역이잖아요. 군사지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종 노역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국경 수비만 하는 거야. 거기만 해도 사실 벅차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일반 군연에 주둔하는 사람들은 노역도 동원하고 막 이렇게 돼. 그런데 국경 수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냥 눈 뜨고 그냥 봐야 되잖아. 적의 동향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여 국경을 수비하였다. 이것이 지방군의 이원적 성격이에요. 특수군 같은 경우는 광군은 거란 방어 때 광군이 생겼어요. 몽고 방어는 그때는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가 초기에는 강화도도 수비하고 그 다음에 몽고군도 많이 격퇴하긴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사병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삼별초 같은 거, 도대체 삼별초의 대몽항쟁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도대체가 그렇죠? 삼별초가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좌별초, 우별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좌별초는 그러니까 별초라는 뜻 자체가 용감한 군인이에요. 용감한 군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좌별초, 우별초 있어요. 그리고 신의군이 있어요. 이 신의군은요, 적어두세요.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그 몽고에서 그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분들이 있어요. 그 군인이었던 분들이 여기 신의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몽고의 상황을 좀 잘 아시겠죠. 왜냐면 몽고하고 주로 싸우는데 몽고의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근데 삼별초 자체가요, 처음에 생기는 건요, 제가 이제 특수군이라고 해서 몽고 방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도둑을 잡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은 누구냔 말이지. 삼별초는 밤에 도둑이 너무 많아. 그냥 도성에 너무 많아서 도둑 잡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야별초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야별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야별초 이런 게 왜 생겨서 도둑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야. 도둑은요, 일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왜 도둑이 됐겠냐 이거죠.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요, 마음이 아픈 얘기죠. 왜냐면 이런 특수군이 생긴 이유가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도둑 잡느라고 생긴 거야. 그러다가 막 사병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어군이라고 별모반 여진은 방어했어요. 그 다음에 연어군은 고려 말에 외구토벌 중요해요. 외구토벌하고요. 아무튼 간에 홍건적과 외구토벌은 쌍이에요. 세트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정치체제하고 군사체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에서. 제가 보기엔 고려도 점점점 비중이 좀 높아져서 제가 보기엔 3, 4개에서 한 4, 5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온다면 뻔해요. 전시과.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행정체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어? 보면 정치체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문벌기, 그리고 뭐 공민학의 개혁정치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무신정권의 수립. 이게 문벌귀족하고요, 무신정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문벌귀족의 행포가 너무 세서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문벌귀족의 성격 한번 보세요. 성립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 대에 걸쳐서 5품 이상의 고급 관료를 한 사람들이 그 집안을 문벌귀족화 됐다 해요. 그래서 고위 문신들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은 아주 사치품들 많이 쓰죠. 경주 이씨, 그 다음에 해주 최씨,
이런 분들이 문벌 귀족이에요. 그러면 경주이 씨 누구일까? 경주이 씨. 경원이 씨. 경원이 씨의 대표적인 분 있잖아요. 이자겸. 이 사람은요. 아이고. 그냥 왕인 손자한테도 막 딸을 막 이모들을 시집 막 두 분이나 보내고 막 정말 끔찍한 외척 세력. 이분은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그 거북이 상이 있어요. 그 돌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이 씨를 막 적어놨어. 그렇게 염원을 하면 왕이 된다는 거 믿었던 거죠. 이분은 사실 보면 왕이 되려고 꿈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자겸 이제 나올 거예요. 이자겸은 치면 굴비 얘기 나와요. 영광굴비. 이건 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문화자원하고 있는 거죠. 영광굴비할 적에 그 굴비가 이자겸이 결국 쫓겨나서 귀양 가서 굴비를 보면서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러셨대요. 그래서 굴비예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문벌 귀족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자겸 같은 경우는 물론 높은 관료 했지만 그 관료 자체가 된 것이 외척의 그 혼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힘을 쌓으면서 왕을 막 겁박하고 왕을 막 무너뜨리고 막 폐위시키고 막 이런 것까지 꿈꾸고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지방호족과 신라 육두풍 계열 유학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지방 관료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문벌 귀족화가 되는 거죠. 외척 세력 돼요. 그리고 문벌 귀족의 특권 구별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어요. 그리고 과전, 공음전의 특권, 그 다음에 사전, 그쵸? 불법적인 토지 소유를 통해서 문벌 귀족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관료만 잘 자기가 주어진 그 직책에 따라서만 살면 돼. 그런데 힘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남의 것도 빼서. 불법 토지. 그래서 고려 말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어느 드라마건 다 그냥 토지 얘기밖에 안 나와. 토지를 뺏고 남의 노비들을 강탈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다른 높은 사람의 노비가 그 어떤 관료를 또 패. 막 그냥 싸우고 난리 여러 가지 토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다 토지문 얘기들이에요. 비슷한 지방끼리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해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외척의 신분으로 정치를 장악해요. 굉장히 이게 몹쓸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내부 분열, 혼인과 과거를 통한 권력 독점 투쟁과 그에 따른 경제적 특권의 확대를 둘러싼 분열, 기존 문벌 귀족과 지방 출신 신진 관료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 어차피요, 지금 문벌 귀족화 된 사람들은요, 지방의 지금 신진 관료들한테 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 속에서 누구만 피를 봐. 그냥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특권들을 남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겸의 난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요,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서 막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갖고 막 폐위시키고 했다는데 사실은 이자겸을 난까지는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귀족사의 동요를 가장 많이 보인 사람이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보면 딸들을 막 시집 보냈어. 그래서 손주를 낳는데 손주한테도 또 딸들을 시집 보내. 막 굉장히 중첩된. 고려 때부터 보면요. 고려는 굉장히 중첩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촌들끼리도 굉장히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족내혼인 거죠. 왜 족내혼을 해요?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족외혼을 해버리면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또 같이 나누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사촌끼리도 막 결혼해. 사촌 누나, 사촌 동생 뭐 이런 사람들. 그쵸? 그것이 절정에 달하는 게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외척인 경원이 씨가 이자겸 일파의 정권 장악과 유지를 위해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금이 어느 나라예요? 여진족의 금이에요. 그쪽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권력 독점, 이런 이자겸 일파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신진 관료와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개는 뭐예요? 이자겸은 파트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걸 다 일일이 말을 못하지만 이자겸은
파트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자겸이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보세요. 문종 때부터 인종까지예요. 인종하고 다 걸렸어. 인종이 이자겸의 손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종까지 다 폐위시키려고 했어. 이자겸의 파트너 척준경이에요. 그래서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보면 척준경의 손녀인 척사광 이 여자 인물이 나와요. 척준경은 무사였단 말이에요. 무사. 막 그냥 막 몇 척 장신에 칼을 굉장히 잘 썼어. 그러니까 이자겸은 척준경하고 같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됐어.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 가지 막 해서 왕이 폐위된 상태에서 척준경을 구슬른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하고 멀어지게 했어. 결국은 이자겸을 척준경이 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척준경도 탄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막말로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키워드가 있어요. 외척, 척준경, 그 다음에 굴비. 여기서 뭐 자원이 아니까 굴비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간에 이자겸의 나는 귀족상계의 동요를 일으킨 거야. 완전히 외척 세력이 그냥 세력 권세만 부린 게 아니고 왕을 완전히 지배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이 어느 왕 때였어? 이자겸의 난 1126년 때예요. 그러면 1126년 때 왕이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26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인종 때 그 전부터 뭐예요? 문종 때 11대 문종 때부터 했어. 문종 때부터 계속 귀족들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종, 인종까지 와서 결국은 난을 일으켜서 사실은 인종이 먼저 친 거예요. 그러다가 폐위돼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척준경을 다시 이렇게 설득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치게 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히 말하면 이자겸의 난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자겸이 굴복하고 뭐예요? 귀양 가고 사사됐기 때문에 이자겸은 어떻게 나중에 후세 이자겸의 난으로 불리는 거예요. 사실 직접적인 난은 일으키지 않았어도 한 짓은 난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왕을 폐위시키고 그 척준경이라는 그 무사를 통해서 정권을 뭐 탈환하고 외척 세력이 막 그 뭐 거의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고 뭐 폐악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뭐야? 지배층 사이의 분열로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왕권의 실추와 그로 인한 민심의 동요로 서경 천도론이 대두돼. 이게 중요해요. 이자겸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귀족들이 다 동요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개성은 이제 힘이 없어. 풍수지리설의 그 학설로 보면 개성은 이미 운이 다한 나라인 거야. 다한 도읍이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경으로 가야 돼.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그러면 평양을 중시하라 했던 왕이 누구예요? 태조왕건. 그 다음에 정종도 물론 벼락을 맞아서 너무 놀라셔갖고 그걸로 인해서 뭐 병이 있어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3대 왕인 정종도 기존에 있는 개경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돼요. 왕들이 자꾸 도읍을 이동시키려는 것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세력들, 귀족 세력들을 힘을 약화시키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장수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수왕도 평양으로 천도했잖아요. 그래요. 평양이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많죠. 그렇죠? 위쪽에 너무 있었을 때보다 관리하기 편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묘청 같은 스님이죠. 이분들이 이제 개경은 힘이 다했어. 서경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까지 벌어지게 돼요. 다음 시간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얘기하면서 지금 쭉쭉 나가면서
그 무신정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의 역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침략을 당하면서 어떻게 막아냈고 그다음에 그 침략을 막아내면서 그다음에 막아냈지만 어때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해. 그래서 원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왕들이 뭐예요? 많은 투쟁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공민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패하다가 이제 실패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그때 뭐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신흥 세력이 일어나요. 그 중 하나가 태조 이성계요. 조선을 개창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막 여러 가지 고려의 운이 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세력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정도전 세력이 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묘청의 서경천도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원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쉬고 다시 할게요.